나 요즘에 등산 시작했다? 그랬는데 야 올라가면 내려갈 거 난 그거 하는 사람들 제일 한심해 보이더라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아니면 이런 반응도 많아요. 아 그래? 난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것만 거꾸로 해도요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호감을요 어마어마하게 받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한테 호감이다 라는 이야기를 좀 전체적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 있지 않았어요? 매해 반장되는 애? 사람들이 봤을 때 넌 쟤가 너무 좋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많이 유리해지는 게 어딜 가나 환영을 받는다는 뜻인 거니까 그런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 자체가 많이 유리해요. 직장을 간다라고 했을 때에도 평가하는 사람들이 호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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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하면 합격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소개팅을 나갔어요. 내가 상대방이 너무 좋아요. 상대방이 호감이다 라고 느끼면 애프터가 들어오겠죠. 세계적으로 심리학자들이 어떨 때 사람들이 무조건 호감을 느끼느냐를 연구를 참 많이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구가 된 3가지 특징을 정리를 해서 책에 정리를 좀 해봤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잘 들으시면서 나도 그런 사람인가? 라고 한번 빗대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내가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 명이든 여러 명이든 그 사람들의 관심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 관심의 주파수를 맞출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책에 적은 예시가 뭐였냐면 예를 들어 친구를 만나서 최근 시작한 내 취미를 얘기하는 거죠. 나 요즘에 등산 시작했다? 그랬는데 저 진짜 들어봤던 얘기. 야 올라가면 내려갈 거 난 그거 하는 사람들 제일 한심해 보이더라.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런 질문을 한다고? 그렇게 아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버리거나 아니면 이런 반응도 많아요. 아 그래? 난 별로 안 좋아하는데. 무관심. 뭐가 됐든지 간에 누군가가 좋아하는 어떤 것을 자기가 관심이 없다는 이유로 싸늘하게 반응하는 거 있잖아요. 되게 많거든요. 그것만 거꾸로 해보세요. 그것만 거꾸로 해도요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호감을요 어마어마하게 받을 수가 있어요. 사람은요 연구를 해보니까요 누구한테 호감을 느끼냐면 관심사가 공통인 사람, 나랑 좋아하는 게 같은 사람, 이런 거를 경험할 때 호감 버튼이 엄청 올라가요. 잘 생각해봐요. 예를 들어서 나 요즘에 산 타는 거 너무 좋아졌어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 그래? 그러면 어디도 한번 가봐. 거기가 그렇게 가을이 되면 단풍이 예쁘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제가 골프를 안 치거든요. 근데 제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골프를 쳐요. 그러면 만나면 골프 얘기를 한참 해요. 왜? 자기는 골프에 너무 빠져있거든요. 점수를 줄이는 거에 너무너무 혈안이 되어 있고 어느 CC를 갔더니 어디가 잔디가 환경이 좋고 이런 얘기들을 한참 한단 말이에요. 저는 사실 골프채가 몇 개인지도 모르고 골프 얘기가 그렇게 재밌진 않아요. 왜냐면 안 치니까. 하지만 누군가가 골프 얘기를 하잖아요. 대표적으로 저희 남편이 골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저는 그냥 이렇게 반응해요. 근데 거기 그렇게 다 인생이 담겨있다며 그건 왜 그러는 거야? 이러잖아요. 진짜 1시간 얘기해요. 괜히 질문했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상대방 눈에서는요 하트가 나와요. 내 얘기를 들어주잖아. 나한테 관심이 있잖아. 내가 재밌어 하는 걸 당신도 재밌어 하잖아. 남일 땐 하물며 얼마나 더 하겠냐고요. 내가 무관심으로 딱 일관하면 되게 뻘쭘하고 무안하고 더 말하지 말라는 건가? 내가 괜한 얘기했나? 그렇게 됐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을 좋아하게 된다? 사실 되게 어려워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정말 호감과 매력을 즉시 살 수 있는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사람을요. 우린 너무 좋아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오늘 뭔가를 구매를 하고 싶어서 의사결정 장애가 왔는데 결정을 못 해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옆에 있던 친구가 내가 좀 같이 봐줄까? 라고 하면서 자기 의견을 좀 보태준다거나 도움을 주려고 하는 제스처를 취하거나 그렇게만 해도요 사뭇 고맙지 않으세요? 그런 고마운 경험 해본 적 있지 않으세요? 심지어는 그게 그렇게 사소한 일이어도 누군가가 내 필요를 채워주려고 딱 손을 내밀면 너무 고맙고 기분이 좋은데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봐봐요. 되게 어려운 시험을 앞두고 나는 어떻게든 이 시험을 잘 보고 싶은데 왜 이 개념이 이렇게 어렵지? 라고 느끼는데 야 그걸 왜 그렇게 어려워하고 있어? 내가 도와줄게 라고 했을 때 반할 수밖에 없는 순간인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작고 사소한 거여도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노력을 해보자. 여러분들도 주변에 정말 사소한 거여도 괜찮아요. 뭐가 필요하지? 어떤 걸 해주면 좋을까? 요거를 본 다음에 배려를 좀 해보세요. 여러분을 향한 정말 좋아하는 감정들이 올라오는 거를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느끼시게 될 거예요. 세 번째는요. 여러분이 그런 말씀 참 많이 하세요. 은하님 영상을 보고 있으면 괜히 기분이 좋아져요. 괜히 웃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우리 머릿속에 거울 뉴런이라는 게 있대요.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똑같이 따라하는 그런 기제가 우리 뇌 안에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웃잖아요. 그럼 우린 웃어요. 상대방이 울잖아요. 나도 그 감정이 좀 내려가요. 우리는 눈앞에 있는 어떤 것을 보고 그것을 똑같이
똑같이 따라하는 모방하는 성질이 자동으로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좋아요. 더 재밌는 건 그 다음이에요. 사람이요, 입에다가 볼펜을 물려봤거든요. 볼펜을 물리면요, 입꼬리가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당신의 기분이 어떠십니까? 라는 걸 체크해 봤더니 입에 볼펜을 문 그룹은요, 기분이 좋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입에 볼펜을 물지 않은 무심한 표정의 그룹은요, 나는 오늘 기분에 대해서 좋지 않다 또는 무감각하다라고 하는 그 유의미한 통계적인 차이가 나온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감정을 해석할 때 내가 어떤 감정을 느낀 다음에 몸에 반응이 올라오지 않아요. 오히려 눈물을 흘리면 나 왜 지금 슬프지? 내가 웃으면 나 왜 지금 기쁘지? 거꾸로 가요. 그러다 보니 상대방이 웃고 있잖아요. 거울 뉴런에 의해서 내가 웃어요. 내가 웃잖아요. 나 왜 기분이 좋지? 일로 가버려요. 근데 나를 기분 좋게 하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우리는 반드시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요, 여러분, 그냥 카더라가 아니고요, 그냥 경험담이 아니고요, 진리예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어딜 가나 상대방들과 일치하는 이야기를 좀 해보자. 두 번째는 상대방들이 뭐가 필요한지 작은 거여도 좀 채워줘 보자. 세 번째는 가능한 웃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세 가지만 해내셔도요, 여러분의 인기, 매력, 호감, 주변으로부터의 평판 엄청 상승하실 거니까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댓글로 여러분 세 가지 중에 어떤 거 먼저 해보실지 적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최근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영상 봐주시고 또 꽃은 누구에게나 핀다 책을 봐주시고 유튜브로 찾아와 주시는 걸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반갑고요. 책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계속 올라오고 있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여러분의 궁금증을 푸는 내용이라든지 삶의 지혜를 좀 더 나눠주세요 라고 하는 추가적인 요청에 대한 클립들 계속해서 만들어져서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이 채널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고 항상 영상 올라올 때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어떤 습관들이 당신을 만드신 겁니까? 어떤 습관들이 박찬호 선수, 김하성 선수를 만드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요거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며칠 전에 박찬호 선수와 김하성 선수를 만났어요. 축구에 손흥민이 있다면 야구에는 김하성 선수가 있는 것처럼 박찬호 선수 완전 레전드잖아요. 한 2시간 넘게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참 많이 나눴는데, 세계적인 거장들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하나의 경기를 이겨내고 그리고 새로운 기록을 세워나가는구나 라고 하는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사실 저한테 질문을 하셨지만 강의에서 좋은 성과를 내지 않으셨습니까? 뭐 책이 잘 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런 분들의 성과 앞에서는 겸손해지죠. 제가 조금 마음이 기뻤던 건 뭐였냐면,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거장이 되기 위해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습관과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습관 아닐까라고 책에 적었던 것이 정말 정확하게 일치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일치했다라고 확인된 거장의 습관이자 저도 삶 속에서 실천했던 습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요, 한 번에 하나씩입니다. 한 번에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무엇인가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걸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거장들을 보면 운동도 하던데, 책도 읽던데, 네트워킹도 하던데, 그러면 보통 어떻게 접근하냐면, 오늘부터 내가 10가지를 다 해보기로 하자.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빡 넣어놓고, 자, 내일부터 아자아자 화이팅! 막 이러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를 보내보고 나면 어떻죠? 왜 하나도 하기가 어려웠지? 이렇게 느끼고, 그게 한 3일, 7일 지나면 역시 나는 안 되는 건가? 이렇게 가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 얘기예요. 제가 과거에 그런 경험을 해봤거든요. 뭔가가 너무 대단해 보여서 모든 걸 내 시간표에 다 구겨 넣어 볼 거야 라고 한 다음에 어떻게든 짐가방 싸듯이 빽빽하게 밀도 넣고 시간표를 짜보는 거죠. 무조건 실패해요. 밤엔 자괴감이 커지죠. 와, 나 이렇게 못 지키는 인간이었어?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새로운 습관이 하나가 나한테 정착을 하려고 하면 통계적으로 봤을 때 심리학에서 연구를 해보니 한 20일은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아침밥을 안 먹던 사람이면 아침밥을 먹는 걸 습관화 시키는 것만도 20일이 필요할 수도 있다. 요거를 한번 결심하기로 해보자. 이러면 달라져요. 전날 밤에 행동이 달라집니다. 내일 아침에 뭘 먹어야 될지를 오늘 밤에 미리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자. 준비돼 있나? 냉장고에 넣어놨나? 랩 씌워놨나? 이런 식으로 긴장하고 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을 보내는 거를 20일을 반복하잖아요. 그럼 20일
21일차가 되면 놀랍게도 습관이 됐다는 전제 하에는 내가 잠에서 깨자마자 거의 눈 비비고 일어나 바로 냉장고로 가서 음식을 꺼내서 차려놓고 먹기 시작하는 자동화가 딱 세팅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요. 분명히 1일차에는 아침을 준비하고 정리하고 먹고 치우고 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렸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습관이 딱 되고 나면은 무조건 시간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루틴을 하나를 만드는 데 성공하고 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습관을 이식시키는 거예요. 아침밥도 먹으면서 글도 쓰고 싶다. 아침밥 안 먹던 사람이지만 먹고 내가 글 안 쓰던 사람이지만 쓰자 이러면 굉장히 나한테 익숙하지 않은 두 가지 사건이 밀고 들어오려고 하다 보니까 몸에 이상한 거 들어오면 몸에서 막 이상 반응이 일어나듯이 시간표도 막 꼬이거든요. 아침밥이 익숙해졌으면 그 익숙해진 바탕 위에 이제는 이어서 글을 쓰는 시간을 가져가 보기로 하자. 요거를 무조건 습관적으로 20일 동안은 2시간 하기로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와의 약속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20일을 노력을 해보면요. 처음에는 한 달락 적기가 몇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저는 블로그를 처음 쓸 때 제가 블로그를 하나 완성하는데 평균 7시간 걸렸어요. 그런데 몇 달 지나니까 4시간 걸리더라고요. 몇 달 지나니까 20분이면 쓰더라고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는 SNS에 글 하나를 매일 올리는 것이 한 8년쯤 되니까 어려운 일이 아닌 게 됐어요. 무엇을 습관으로 만들기로 결정을 하고 그것을 굴리기 시작하면 무조건 가속도라는 게 붙게 됩니다. 익숙해지고 편안해지고 속도가 빨라지면 내가 과거에 20시간 필요하던 것이 이제는 30분밖에 안 필요하니까 나에게 여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19시간 30분이 생기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가 오래 걸렸던 걸 단축시켜 놓고 오래 걸렸던 걸 단축시켜 놓고 이렇게 해서 밀도가 높은 모듈들을 탑쌓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우리가 바라보는 거장들 같은 하루가 나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운동을 한대, 그리고 나면 아침을 먹는데, 그리고 나면 독서를 한대, 그리고 나면 글을 쓰신대, 그리고 나면 미팅 로그를 적는데 그렇게 살았더니 1년에 100억을 벌었대 라고 하는 분들의 시간표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그냥 어느 날 아침에 이렇게 살기로 하자 이렇게 해서 밀도가 높아진 게 아니고요. 한 번에 하나씩 그렇게 해서 좋은 습관을 20개, 30개를 쌓아 올리는 건 어렵지가 않다. 하지만 한 번에 20개를 익히는 것은 대가여도 쉽지 않다. 요거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어떤 습관들이 당신을 만드신 겁니까? 어떤 습관들이 박찬호 선수, 김하성 선수를 만드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한 번에 하나씩이다. 오늘은 무엇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냐면 영상을 다시 앞으로 감기를 해서요. 제가 예시로 들었던 것들을 정리도 한번 해보시고요. 여러분들은 이거에 해당되지 않는 더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시다면 저에게도 좀 알려주세요. 은하님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시는 건 꼭 넣으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도 있었고요. 제가 운동을 꼭 하려고 해요 라고 했더니 그 습관은 절대 밤에 배치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도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제 습관 가운데 말을 보태주시는 것도 얼마든지 환영이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습관을 저에게 소개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 우리 오늘은 좋은 습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때 제가 야 어떻게 금요일날 밤에 숙제를 주냐, 근데 왜 주는 돈이 안 달라지지? 자기 보고서에 들어갈 걸 나한테 시킨다고? 이건 내가 열심히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다면 이것은 성공을 하냐 못하냐로 가버린다. 완전 공감해요. 직장에서는 매해 승진하시는 분을 되게 흥미롭게 봤었고요. 정말 젊은 나이에 사장님이 되시더라고요. 가르친 학생 중에서는 2달 만에 1만 팔로워, 뭐 몇 달 지나니까 5만 팔로워, 돈도 한 달에 몇 억, 막 이런 식으로 순식간에 상황을 바꿔버리시는 분들, 누가 봐도 좀 멋지다 라는 말이 나오는 사람들인 건데,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라고 한다면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태도인 것 같아요. 무슨 태도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느끼기에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적인 3가지 성취를 이끌어내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영상에선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주인의식이 대단해요. 나에게 맡겨진 일, 내가 하기로 한 일, 이건 내 일이다. 이게 공통적으로 있어요. 그런 건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갖는 태도 아닌가요? 그런 건 자기 일하는 프리랜서나 1인 기업가나 아니면 사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갖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많이 질문들 하시는데 아니요. 제가 봤을 때에는 직장에서 빨리 승진하시고 임원으로 가고 사장님 되시고 하는 분들, 연봉 높으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한테도 공통점이에요. 즉 이거는 개인이나 조직 속에 있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성공하고 성장하는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는 태도더라. 세계적인 미래학자이면서 미국에서 베스트셀러를 7권이나 쓴 다니엘 핑크라는 작가이자 강연가이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의 책에서 보면 자기 결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일이다. 이게 모티베이션, 동기부여의 핵심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공감하는 게 조직 속에 있는 누군가조차도 남의 일을 해주는 을의 위치에서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조차도 내 일이야. 나랑 관련된 일이야. 라고 이걸 태깅할 줄 아는 분들은요. 태도가 너무 달라지는데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명백히 남의 일을 해주는 건데 어떻게 내 일처럼 생각을 하냐. 내가 내는 결과가 남의 결과인 거지. 내 거라고 태깅할 수 없는 어떤 일일 때가 있지 않냐. 돌아보면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특히 20대 초반일 때. 제가 대학을 졸업 예정이었을 때였죠. 회장님께 보고하는 부장님의 자료를 만드는 인턴을 한 적이 있었어요. 금요일 밤이 되면 무거운 숙제를 주는 거예요. 월요일 아침까지예요. 부장님이 회장님께 들고 들어갈 자료의 스케치 작업인 거예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내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 보고서에 오운환이라고 박혀서 들어가지도 않아요. 근데 제가 그때 그 보고서에 들어가는 그 자료가 정리가 잘 돼서 정말 좋은 보고였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그 일이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일단 생각을 하니까 도전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잘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요, 그때 그렇게 훈련 받을 때 진짜 열심히 했고, 저는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경험이 너무 고마운 게요, 제가 강의를 구성할 때나 책을 쓸 때나 항상 그때 혼났던 거가 기억이 나요. 그 검열의 필터가 늘 작동을 하니까 강의를 만들 때에도 쭉, 책을 쓸 때에도 쭉, 결과적으로 우리 독자분들이나 수강생분들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대체로 주시는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긴 내용이 잠깐 들은 것처럼 연결되죠? 그때 훈련받은 거예요, 사실. 20년 전에 박살나면서 훈련받은 건 거죠. 내가 어떻게든 저분을 만족시켜 보겠다라고 오기를 부렸던 그때부터의 태도가 지금 20년 뒤에 저의 결과물들을 너무나도 달라지게 만든 거예요. 만약에 그때 제가 야, 어떻게 금요일날 밤에 숙제를 주냐? 근데 왜 주는 돈이 안 달라지지? 자기 보고서에 들어갈 걸 나한테 시킨다고? 이건 내가 열심히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다면 저는 그 레슨을 못 가져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남일이다 내일이다의 문제라기보다는 전 다니엘 핑크가 이야기했던 거가 정말 와닿았는데, 어떻게든 내일로 치환해서 태깅할 줄 아는 능력, 내가 이것을 의미 부여를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후의 업무 만족도, 업무에 임하는 태도,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결과, 이 모든 것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이것은 성공을 하냐 못하냐로 가버린다. 완전 공감해요. 그냥 남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 보고서가 만족이 되는 거는 내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 보니 당연히 그 인턴이 끝났을 때 채용하고 싶어요 라는 얘기를 듣게 됐었고, 그리고 아마 그 태도로 제가 만약에 입사를 해서 계속 다녔다면 승진도 잘 했겠죠? 그때 잠깐 고통받으면서 배웠던 그 태도는 정말 내 인생에는 귀한 영양분이 됐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태도로 어떤 걸 이야기하고 싶냐면, 제가 어떤 과거의 습관이 좀 있었냐면 새로운 걸 시작할 때 어렵다는 말을 좀 달고 살았었어요. 새로운 걸 시작할 때마다 왜 이렇게 어렵냐? 이런 말을 진짜 많이 했었는데, 어느 날 되게 멋지다고 생각하는 선배가 어렵다고 말하는 것 좀 고쳐봐 라고 구박을 딱 하더라고요. 구박이었다기보다는 진짜 그것도 인생 조언이었던 것 같아요. 한번 해보자. 해보지 뭐. 이렇게 생각을 좀 바꿔먹어봐 라고 했는데, 와, 그러고 진짜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모든 새롭게 맞이하는 자극을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면 인생이 너무 우울해지더라고요. 제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걸 딱 고친 이후로는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어렵다란 말을 하지 말자. 시작이 안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래서 고쳐먹은 태도가 어렵다라고 하지 말고 점점 쉬워지겠지. 시간을 들이면 안 될 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이거를 우리 수강생분들한테도 이식시켜주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너무 자랑스러워하는 우리 오케이마미님. 오케이마미님이 무대에 올라가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바뀐 마인드셋 중에 너무 좋은 마인드셋은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다 보면 쉬워진다. 시간을 들이면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모든 것이 할만해졌어요 라고 최근 무대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바뀌고 나면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아지고 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그 무게가 굉장히 가벼워집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듯 하는 정성스러운 태도.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에서 행복은 혼자 가능하지만 성공은 타인과 함께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행복은 그냥 내가 커피 한 잔 떠놓고 커피 향이 좋아도 행복이고, 내가 그냥 이불에 누워서 이불 촉감이 좋아도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남의 도움이 별로 안 필요해요. 근데 성공이라고 하는 거는 남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돈을 벌려고 해도 돈을 주는 고객이 있어야 되는 거고,
내가 승진을 하려고 해도 나를 승진시켜주는 상사와 나를 인정하는 팀원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내가 올라갔다면 나를 또 서포트하는 부하 직원이 있어야 되듯이, 성공이라고 하는 건 결국 사람과 어우러져서 들어가는 건데, 이때 어떤 태도로 남에게 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다. 정말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 하나를 기억하면 좋은 건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하듯 내 소중한 사람들한테 내가 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면 좋더라고요. 예를 들어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여야 되죠? 결혼하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내 배우자여야 한다는 것을. 그런데 분명히 사랑해서 결혼할 때에는, 그리고 연애할 때에는 세상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한테 처음 요리를 해줬던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마 그릇에 묻은 기름 한 방울 오게티라고 생각하면서 키친타월로 닦아가지고 갖다 주고 이런 정성을 기울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받아서 먹는 누군가도 너무 행복했겠죠. 그런 태도로 매일 대할 수 있으면 관계가 점점 좋아졌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10년을 같이 살았는데 어제 무슨 사고를 치고 들어왔다. 그러면 알아서 차려 먹어. 뭐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게 태도의 변화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공을 하려고 하면 나한테 소중한 사람에게 내가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서 가장 사랑했을 때의 그 모습으로 정성스럽게 대하는 태도로 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를 해내시는 분들을 보면요, 결혼 생활도 성공적이고요, 직장 생활 안에서의 인간관계도 성공적이고요, 소중한 사람에게 잘하는 정성, 그 마음으로 내가 주변에 있는 중요한 사람들을 일관성 있게 노력해서 대하는 그 태도, 그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어떤 태도로 대화를 시작하고 종료할 거지? 요거를 생각하고 들어가는 것과 아닌 것은 결과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태도가 너무나도 많지만 3가지만 꼽아서 얘기를 해보자면, 정말 성장을 잘하고 빠르게 하고 결과적으로 해내시는 분들,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이 3가지 태도가 좀 공통적으로 있었다. 그러니 우리도 오늘은 이 3가지를 점검해봤으면 좋겠다. 댓글로 여러분 3가지 중에 내가 어떤 부분을 좀 점검하고 실천해야겠어요 라고 느끼셨는지를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어떨까요? 하나씩 해봐도 좋을 거고요. 이 3가지를 동시에 내가 다 가져가야겠다 라고 욕심을 내기에도 다 귀한 태도들이니까 여러분 꼭 가져가셔서 좋은 성장, 성취 이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그거 해서 뭐 돈은 좀 버냐? 그거 얼마나 만들 수 있냐? 되게 고생스럽기만 하고 헛짓거리 시작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되게 비관적인 가능성이 있어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면 근황을 막 서로 얘기를 하다가, 내가 요즘에 뭔가 새로운 걸 되게 시작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러고 막 얘기를 했더니 주변에서 약간 초친다 그래야 되나요? 들었을 때 상처가 되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지인이 뜨개질을 해가지고 뜨개질을 한 걸로 만든 것을 온라인에 파는 걸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모임에 나갔더니 친구가 한마디를 한 거죠. 야, 그거 해서 뭐 돈은 좀 버냐? 그거 얼마나 만들 수 있냐? 되게 고생스럽기만 하고 헛짓거리 시작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말을 좀 못되게 하는 친구를 만나고 집에 왔더니 너무 상처가 된 거죠. 며칠 동안 잠이 안 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털어놓은 거예요. 너무 힘들다. 내가 요즘에 재미를 붙이고 집중을 하는 주제가 생겼는데 그때 했던 말들이 귓가에서 떠나지를 않는다. 이제 이렇게 고민을 좀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딱 꺼냈을 때 듣고 있는 사람이 좀 많았어요. 어떻게 대화가 번져갔냐면, 나도 그런 적 있다, 이렇게 되게 많이 얘기들을 한 거예요. 나도 요즘에 SNS 시작했는데 우리 남편이 뭐 그거 해서 돈은 좀 벌겠냐, 애나 똑바로 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듣고, 자격증을 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가족들이 유행 다 지난 거 그런 걸 자격증을 따러 다니냐, 딴 걸 해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는 뭔가 되게 들떠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주변에서 누군가는 그 가치를 되게 이렇게 확 눌러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냥 쓸데없는 짓 한다, 이렇게 일축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뭔가를 도전을 하고 있었는데 가르쳐 주시는 분한테 꽤 큰 돈을 지불을 했고 실행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재료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돈을 쓰고 있었는데 제 친구 하나가 가만히 있으면 그 돈을 아끼기라도 하지, 잔고가 사라지고 있잖아, 왜 그런 짓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며칠 가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거가. 이런 사건을 우리가 경험을 할 때 자존감에 상처를 입었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그냥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고
내가 살아가는 모습 그 자체를 누군가가 인정해줬으면 좋겠는 마음인 건데 네가 하는 행동은 의미가 없어. 되게 헛짓거리야. 결과가 네가 원하는 대로 안 올걸?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면은 그 자리에서는 어떻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진짜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그 주제가 이제 저희한테 나눠졌을 때 제가 무슨 얘기를 좀 해줬냐면은 우선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 사람이 너무나도 걱정 가득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더 잘 지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더 건설적이고 생산적이고 뭔가 돈 되는 걸 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말을 했을 가능성보다 그냥 말을 그렇게 못되게 하는 사람이었을 수 있다. 그러니 말버릇 자체가 그런 사람이니까 나의 진짜 안녕을 막 걱정해줬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은 되게 아무렇지 않게 무심코 그냥 돌을 던진 거죠. 근데 개구리는 맞아 죽는 거야. 그런 상황일 수 있으니까 우선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를 좀 보자. 그리고 그 사람이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하는 게 아니라면 그냥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다들 맞아. 내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 저는 그리고 거꾸로 이제 그런 상황에서 또 어디까지 가봤으면 좋겠냐면은 그렇게 비판을 할 거고 비난을 할 거면 그럼 뭘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물었는데 만약에 그쪽에서 할 말이 없다. 그러면 그냥 대책 없이 내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냥 비난만 한 거죠. 의도가 못 됐잖아요. 별로 그렇게 내가 이거를 진지하게 따뜻하게 받아야 될 조언이 아니었을 수 있다. 확인하는 거 하나 필요하고 두 번째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의 화법이 날라오면 어떻게 하냐면 확인하는 거조차 갈등이 되는 게 싫다 할 때에는 화제를 돌려봐요.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화제로. 예를 들어서 그냥 너 왜 그때 얘기했던 거 있잖아. 그건 어떻게 됐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A를 던졌는데 A 다시를 해주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이 옛날에 얘기했던 어떤 B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문서답하는 거죠. 그래서 너 B는 어떻게 됐어? 이렇게 물었는데 그럴 때 그냥 B로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건 차라리다. 나한테 그냥 말을 좀 성의 없게 좀 못됐게 하긴 했지만 우리가 다른 주제로 대화를 해보니까 대화가 잘 통한다. 일로 가면 너무 다행인데 극단적으로는 그렇게 B로 대화를 돌리려고 했는데 아니 초점 돌리지 말고 돈은 되냐고 이러면서 다시 이렇게 상체기를 내는 대화로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꾸만 대화가 그쪽에서는 펀치를 날리고 나는 자꾸 맞아야 된다면 그 관계를 계속 만나야 되는 게 맞을까요? 두 번, 세 번을 만났는데 계속 그런 버릇이 있다? 이거는 내가 나를 보호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보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되게 비관적인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사실 인간관계가 되게 좁고 친구도 별로 없고 사람들한테 그 사람 어때? 라고 물어보면 대체로 난 좀 불편해서 안 만나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 근데 그런 사람들을 꼭 착한 사람들이 만나주더라고. 그리고 이 사람은 받아주니까 그냥 계속 폭행을 가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고 보니까 나한테도 그랬던 친구가 있어. 나한테도 그랬던 선배가 있어. 라고 한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화제를 한번 돌려보시고요. 화제를 돌리려고 했는데 안 돌아간다. 계속 그냥 폭행을 날린다. 그러면 대안이 뭐야? 라고 한번 물어보시고요. 그런데도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면 막 싸우지 마시고요. 그냥 마음속에서 나의 아까운 시간을 이 사람과 보내지 말아야겠다. 그냥 이렇게 결심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라는 게 되게 소중하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을 안 만날 시간에 정말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소재를 두고 뜨개질을 해서 뭔가를 만들다가 대박이 나면 그거 수량을 감당하는 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건설적인 대화들을 오히려 끌고 가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일 진짜 잘하는 사람 있는데 소개해 줄까? 너 요즘에 그게 관심사면 이 사람 만나면 되게 즐겁겠다 이러면서 좋은 사람 연결해 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저는 그런 식으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하면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기분 좋게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대화를 가져가는 사람도 참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의 삶을 되게 존중받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사랑받고 싶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을 존중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공통의 관심사가 있는 사람과 그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존감을 좀 잘 지키고 싶다. 그런데 내가 자존감의 상처가 자꾸 관계 가운데 오는 것 같다. 누군가가 말을 그냥 툭 던진 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며칠을 아파한 경험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오늘 말씀드린 걸 생각해 보시고 실행해 보시고 그리고 스스로를 좀 보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인플루언서가 되는 게 꿈이라고 했어요. 돈을 1,000만 원만 벌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뭐라 그러냐? 재미가 없어요. 머릿속에서 좋아할 때랑 진짜 해봤을 때랑은 느낌 되게 달라요.
좋아하는 일이 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냥 주어진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느끼신 분들이 영상을 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과거로 돌아가 보면 주변에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면 그런가 보다. 아, 뭐 이유가 있어서 저렇게 말해주겠지. 나한테 도움되니까 저런 말을 하는 걸 거야. 이렇게 되게 찰떡같이 믿고 어른들의 말씀이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든 조언이 들어오면 받아들였었던 것 같아요. 수동적으로 움직였었던 모습들이 많이 떠올라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 같은. 되게 열심히 했는데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 어떻게 해야 되지? 사람들이 자꾸만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하라는데 나는 안 그러고 살고 있는데 어떡하지? 이거에 대한 불안감들이 되게 많이 마음을 강타하는 것 같아요. 원래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과정을 좀 여러분들께 역순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부딪혔었던 어떤 생각의 물음표들, 그것들이 느낌표로 바뀌었던 순간들을 공유를 드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물음표들이 조금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제 이야기를 좀 전달 드려볼게요. 우선은 저는 어떤 자극이든 내가 약간 동의가 되는 자극이 들어왔다면 내가 반은 동의한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라고 얘기를 해도 반은 동의가 되니까 공부를 제가 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엄마 아빠가 저한테 넌 체육인이 되어야 돼 라고 했을 때 제가 체육인이 될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하면 전 못했을 것 같아요. 운동을 그렇게 막 악으로 깡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몸은 아니었거든요. 자이든 타이든 내가 타이에 의해서라도 움직여졌다면 결정권의 반은 나에게 있었다. 그러면 전 오히려 뭘 좀 해보셨으면 좋겠냐면 이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걸 한번 찾아보자. 전 그걸 되게 부단히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좋아할 것이 없다 라고 하면 그땐 떠나는 거고, 이런 건 좀 좋은데 하는 게 느껴지는 게 여전히 남아있다면 머물러 있을 이유가 되는 건 거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점수가 올라가는 재미도 좀 있고, 내가 뭔가를 정리를 해서 노트를 이렇게 예쁘게 꾸미는 재미도 있고, 그거를 친구들하고 나눠줬더니 친구들이 좋아하는 재미도 있고, 여기에 되게 좋아할 요소들이 많이 있네? 라는 걸 좀 발견하게 됐어요. 좋아 보인다 또는 타이에서 시작됐다. 그럼 일단 시동을 걸어. 그런데 내가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가 갈리잖아요. 그럼 그걸 그냥 봐요. 내가 이건 이래서 좋아하네? 내가 이건 이래서 안 좋아하네? 왜 그렇지? 보는 거죠. 제가 최근에 책 한 권을 읽다가 빠르게 실패해라. 그럼 좋아하는 일을 찾을 수 있다. 이제 이런 맥락에서 나왔던 책에서 되게 공감을 했던 6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하라고 하는 행동은요. 작은 단위로 나에게 호기심을 주는 일들을 시도를 한번 해봐라. 이런 얘기를 해요. 진짜 공감해요. 그게 자이든 타이든 내가 이걸 좀 해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 해보세요. 머릿속에서 좋아할 때랑 진짜 해봤을 때랑은 느낌 되게 달라요. 그리고 그 일을 시작을 해서 그 일의 경과가 느껴질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단계는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노력을 하다 보니까 경과가 느껴지는 지점에서 엄청난 재미가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경과가 나한테 어떤 결과를 줬을 때에는 나 이거 이렇게 좋아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도파민이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시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중요한 건 지속해보는 거. 결과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작은 단위로라도 한 사이클이 돌 수 있도록 여러분이 시도해보는 건 정말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뭔가가 진행이 됐다면 내 가정이 옳았는지 아니었는지를 확인하라. 이런 말을 해요.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느낌상 나 좀 지루해하네? 권태기가 왔네? 이럴 때 내가 어떤 가정을 세웠었고 내가 어디에서 OX를 하게 된 건지를 굳이 생각을 안 해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저희 수강생분들하고 만나서 얘기할 때 참 많이 느끼는 건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저한테 불과 몇 달 전에 자기는 영상에 춤을 춰서 올리는 걸 너무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인플루언서가 되는 게 꿈이라고 했어요. 3만 명의 팔로워가 생겼어요. 돈을 1,000만 원만 벌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뭐라 그러냐? 재미가 없어요. 나 원했던 게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일은요, 그분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누구에게나 벌어져요. 내가 뭔가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서 시작을 했는데 경과가 좀 생겼는데 근데 내가 이걸 왜 안 좋아하지? 이런 순간들이 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때 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책으로 가지 마시고요. 싫어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 그거를 내가 아는 게 중요하다. 요거를 돌아보는 걸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저자가 도중에 방향을 전환할 수 있음을 예상해라.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이게 진짜 따뜻하고 친절한 조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떤 욕을 좀 많이 먹었었냐면 야, 너 또 시작해놓고 다른 거 했지? 그거 한다 그래놓고 다른 일 시작했지? 그런 친구들의 커멘트나 뭐 선배들의 커멘트나 가족들의 커멘트가요. 생각보다 상체기가 나요. 내가 뭔가 잘못됐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에 대한 존재의 가치 자체를 의심하는 순간들이 막 올 수 있거든요.
있잖아요. 하버드 대학 교수인 토드 로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는 다크호스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오는데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 안에 미시적 동기에 굉장히 관심을 기울인다. 자기 안에서 어떤 동기가 꿈틀꿈틀하면 그것을 묵살하는 게 아니라 들어준다. 그것을 들어준 거에 따른 목표를 조정하면서 유연하게 나아간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즉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일로 갔다 철로 갔다 하는 거를 너무 난 왜 이렇게 생겨먹은 거냐 맹비난으로 가지 마시고요. 계획에는 변동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자세히 알기 전까지는 너무 큰 투자를 삼가라. 이런 말을 해요. 전 이것도 너무 배려심 깊은 말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우리가 이렇게 엉덩이가 특히나 가볍고 들썩들썩한 사람일수록요. 시작할 때 완벽하게 갖춰놓고 시작하고 싶어 하다 보니까 초기 투자를 좀 많이 하는 경향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학생 레벨에서는 몇백만 원, 성인 레벨에서는 몇천만 원 이렇게 딱 투자를 깔고 들어갔는데 2달 만에 그만둔다. 너무 많다는 뉴스가 속출하고 있어요.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영역에 들어가서 가볍게 시도를 하면서 내가 어떨 예정이다라는 것이 경과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땐 돈을 너무 많이 쓰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가 저는 진짜 따뜻한 배려라고 생각해요. 요거 자칫 잘못하잖아요. 모든 영역에서 많은 걸 잃어버립니다. 비트코인 한번 들어가 봐야지 이랬다가 왕창, 주식 한번 해봐야지 이랬다 왕창. 정말 폭삭 망한 사람 많이 봤거든요. 우리가 뭔가를 시작할 때 너무 큰 돈을 들여서 완벽하게 갖추고 시작해야지 이렇게 가지 마시고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일들에 집중을 하면서 최소한의 행동들로 실험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경과를 만들어 가시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이라고 주변에 너무 선포하지 말아라. 내가 금년 안에 다이어트를 꼭 해야 되겠어. 물론 선포하고 시작하면 더 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뭐가 될 수 있냐면 쟤는 맨날 선포해놓고 안 해. 못 믿을 사람이야. 이런 평판이 따라오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뭔가를 시작할 때 너무 동네방네 자랑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묵직하게 나 스스로랑 약속을 좀 해보자. 내가 경과가 좀 느껴지는 시점쯤에 사실 내가 요즘에 새로운 걸 좀 해보고 있어 정도로 얘기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을 탐색할 때 이 저자가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지혜롭게 빠르게 실패하는 법, 여러분 공감되는 포인트들이 좀 많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 오늘 댓글에는 어떤 포인트에서 여러분들이 저랑 같은 모먼트를 경험해 봤는지를 좀 적어보시면 어떨까요? 맞아요. 저도 뭔가 새로운 거 시도하려고 그러면 꼭 초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맞아 나도 그랬어 하는 포인트들이 있었다면 그거 한 가지씩만 댓글로 함께 해주시면 풍성하게 다음 얘기를 할 수 있는 힘을 제가 받을 것 같습니다. 혹시 보시면서 더 궁금한 거나 이런 얘기 더 들려주시면 안 될까요? 하는 것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댓글로 말씀 주시고요. 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좋은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효리가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한 것이 최근에 제주도에서 보컬 레슨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봐봐요, 여러분. 성장 추구 이게 아니라 두려움 극복 이게 먼저다. 요거를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책의 프롤로그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탁월한 사람들에 대한 동경이 좀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누군가는 그걸 타이탄이라고 부르고 누군가는 사기캐들이라고 부르고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대화를 나눌 때 우리 PD님이 박재범 씨가 너무 멋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들려준 이야기가 시도하는 것마다 다른 시도를 하는데 그 다른 시도가 다 잘 되는 걸 보면서 되게 경이로웠다 이런 표현을 했고 저는 최근에 봤던 분들 중에 왕년에 개그맨이었는데 요즘엔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이 되게 잘 되셨다라고 하이라이트를 받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옥동자 씨도 있고 뭐 허경환 씨도 있고 예를 들려고 하면 진짜 끝도 없는 것 같아요. 한 자리에서 자리를 지키면서 저 사람은 정말 그 영역에서는 신계야 라는 얘기를 듣게 된 사람과 아니면 어쩜 저렇게 건드리고 다니는 것마다 다 성질이 다른데 다 잘하지? 라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도대체 저 사람들은 일반인들과는 뭐가 다르길래 저렇게 비범해진 걸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좀 나누려고 해요. 가장 와닿았던 설명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제 책에도 담았는데 그런 분들은 컴포트 존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을 깨고 부수고 피어 존으로 넘어갔다 그로우 존으로 간다. 이제 이런 개념을 설명한 세계적인 학자가 있어요. 그 이론에다가 넣어보니까 다 들어맞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뭔가를 되게 잘하게 되면
편안해져요. 예를 들어 내가 축구를 처음에 골대에다가 골을 하나 넣으려고 하면 처음에는 아마 손흥민 선수도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무한히 연습을 하다 보면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공을 보내자라고 하는 거는 쉬워지는 순간이 온다는 건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편안해지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다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웠다가 쉬워지는 거를 겪는 거는 모두에게 공통인 거예요. 그렇게 편안해지면 우리가 그 편안해지는 영역 안에 머무르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는 건 거죠. 전 되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루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려웠던 걸 편안하게 할 수만 있어도, 그게 한 가지만 있어도 우리 사실 먹고 살거든요.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라고 하는 거를 연구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게 그 다음에 우리가 성장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편안했던 컴포트 존에서 넘어가야 되는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의 이름이 저는 되게 신기했어요. 바로 성장으로 가지 않더라고요. Fear Zone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두려움 존, 무섭다, 용기가 안 난다, 겁난다, 이래도 될까? 라고 느끼는 그 fear를 느끼는 구간을 우리가 통과를 해야 그 다음으로 간다는 건 거죠. 이게 너무 와닿았어요. 최근에 저도 그런 질문을 좀 많이 받았었어요. 좀 시니컬하게 하는 얘기들은 이런 건 거죠. 야, 그만큼 했으면 됐지 뭘 또 그렇게 욕심을 내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고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의 시선은 어떻게 그걸 다 해요? 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이종적인 일들을 해내거나 아니면 같은 성격의 일들을 더 탁월한 수준으로 해내는 경험을 해낼 수 있었을까를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자면, 아까 얘기했던 그 개념은 공통이에요. 두려움의 영역을 넘어가야 되는 건 맞더라고요. 모든 걸 새로 시작할 때 항상 두렵거든요. 제가 이번에 책이 결과적으로는 베스트셀러 1등도 하고 지금 엄청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결과를 맞이하긴 했지만, 전 사실 책을 쓰는 내내 몸이 많이 상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너무 두려움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 가지 두려움이 동시복합적으로 있는 거예요. 납기를 못 맞추면 어떡하지? 글이 형편없다는 평가를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평가라고 딱 놓고 보면요, 그 두려움을 책 한 것만 놓고 봤을 때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극복을 했어요. 최근에 이효리가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한 것이 또 온 국민의 큰 관심을 받는 일이 있었어요. 국민 탑 가수라는 그 이름을 놓친 적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 최근에 제주도에서 보컬 레슨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주에서 보컬 학원에 등록했거든. 인터넷에서 알아보고 문자를 보냈어. 저 이효리인데요. 사실은 이효리인데요. 제가 경력도 오래되고 가수 생활도 오래 해가지고 보컬 학원에 등록한다는 게 너무 부끄럽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될 것 같다 이러고 문자를 보냈더니 그 원장님이 사칭은 불법입니다. 왜 그러는 거냐라는 질문에 이효리가 답을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젊은 날에는 급하게 내 스케줄 소화하느라고 정말 그냥 달리기만 했는데 제대로 너무 배워보고 싶더라고. 근데 이때도 봐봐요,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예요. 주변의 시선. 이효리가 노래를 배우러 다닌다고? 왜? 부터 시작해서 어떤 감정들이 그녀에게 일어났을진 모르겠으나 사람이라면 느낄 수 있는 일반적인 두려운 감정들을 모두 극복하고 다시 그냥 배워보기로 하자 이러고 노력을 하니까 또 다른 그로우존으로 막 가는 거잖아요. 내가 뭔가가 편안해진 다음에 그 다음 탁월함을 원한다면 그때 해야 되는 건 뭐냐라고 한다면 성장 추구 이게 아니라 두려움 극복 이게 먼저다. 이거를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요, 되게 특별한 사람들만 해내는 그런 성질의 일이 아니고요, 몇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 거였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내가 너무 편안해졌다 라고 느끼면요, 의도적으로 어떤 시도를 좀 하냐면 나에게 새로운 자극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좀 찾아봐요. 여러분이 소극적이라면 유튜브 안에서 찾아봐도 괜찮아요. 나보다 대단한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라는 걸 보는 거예요. 타인의 삶을 보면서 내가 하나를 이루어 놓고 너무 안주하려고 했구나. 세상에는 더 경험할 수 있는 게 많은데 더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을 내가 스스로 문을 닫은 다음에 이만하면 됐어 라고 하고 성장을 멈추려고 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 보이는 것들이 진짜 많거든요.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보셨으면 좋겠는 거는 누군가를 보고 우와 대단하다 멋지다 라고 느끼면요, 그것에서 내가 뭘 더 해볼 수 있을까를 여러분의 목표로 한번 바꿔보세요. 구체적으로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은 언젠가 해야지 이게 아니라 아예 시간까지 딱 정해놓고 무엇을 하기로 하자라는 걸 명백히 하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관리 감독까지 세워보세요. 그러면 진짜
진짜 안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친구랑 해보셔도 좋고 남편이랑 해보셔도 좋고 누구랑 해도 좋으니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그렇게 매일매일매일의 승부에 새롭게 임하려고 하면요, 어떤 맷집이 좀 생겨야 되냐면 내가 실패할 수도 있다, 어떻게 100번 다 성공하냐, 이런 맷집이 좀 미리 필요해요.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제가 책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그건 것 같아요. 저는 책을 쓰기도 전부터 피어존에 갇혔거든요. 그때 저한테 손을 내밀어준 선배 작가가 누구였냐면 말 많은 소녀 채널 운영하는 최서영 작가였어요. 잊지 못하고 너무 고맙다고 제가 채널에서도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최서영 작가님이 저한테 했던 말이 뭐였냐면, 언니 첫 책 망하잖아, 두 번째 책 쓰면 돼, 그냥 써,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이요, 되게 큰 힘이 됐어요. 나는 왜 이렇게 첫 책을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는 생각에 갇혀서 옴짝달싹을 못하고 있지? 라는 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집에 와서 진짜 적어놨어요. 첫 책 망하면 두 번째 책 쓰면 돼.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저의 이 꽃은 누구에게나 핀다를 적은 거예요. 작은 실패든 굵직굵직한 덩어리가 있는 실패든 어쨌든 인생 길게 놓고 보면 작은 점이다. 모든 걸 홈런 치려고 하려면 그러면 오히려 병난다. 매 순간 홈런 치려고 하지 말고 공을 친 횟수를 늘리자. 그러다 보면 홈런을 친 개수가 비례해서 많을 수밖에 없다. 이거를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꼭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요, 거장이 되신 분들, 거인이 되신 분들은요, 좋은 팀이 있었어요. 우리가 혼자 하려고 그러면 의지라는 게 굉장히 쉽게 약해지는 성질이 있어요. 저는 저를 일부러 혼자 두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의지가 혼자 있으면 반에 반으로 줄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옆에서 쪼잖아요. 이거 됐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2개 할 거 5개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혼자 하잖아요. 그러면 1개 끝내놓고 오늘 너무 잘했다 치자 막 이러고 쉬고 있더라고요. 팀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팀과 함께 낼 수 있는 성과도 커지고요. 팀에 있는 구성원들이 해내는 그 성과가 나에게 자극이 되기도 해요. 대표적인 예로 제가 끌고 가고 있는 오콘목달 같은 경우, 컨텐츠를 잘 만들었더니 내 인생이 폈어, 이걸 목표로 모였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1000명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50명 정도는 눈에 띄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50명의 자극이 있는 것이 50명의 자극이 없는 것과는 인생이 많이 달라져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을 지금 현재 이 시간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라고 느껴지는 그룹 속에 나를 던지는 건 무조건 혼자 있는 것보다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도 좀 거듭 성장 좀 해보고 싶다 하는 여러분 인생의 꿈이 있으시다면 지금 말씀드린 4가지를 꼭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 가지만 좀 기억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높은 계단을 올라가려고 해도 오늘 내가 밟아야 되는 건 내 눈앞에 있는 한 계단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전 그 말이 너무 와닿는 것 같아요. 그냥 매일 내 눈앞에 있는 승부를 매일 이기는 사람은요, 그리고 매일 이기려고 노력하는 사람은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보다 길게 놓고 봤을 때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탁월하고 싶은 마음의 영상을 끝까지 듣고 계셨다면 이거 한 가지만 여러분 스스로하고 약속하기로 해요. 아침에 깨면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기로 매일 마음 먹고 뭔가 한 가지씩은 해내는 사람이 되기로 하자. 일단 그것만 해내도 엄청 대단한 거고, 그게 습관이 되면 나는 더 대단한 일들도 해낼 예정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좀 많이 다독다독 해주시면서 조금 더 원대한 목표도 가져보시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 오늘 어떤 거 하고 싶은지 굉장히 사소한 목표더라도 적어보면 어떨까요? 나는 나를 극복하는 인간이야, 나는 극기를 잘해,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거는 되게 무식한 허세다. 뭐 성공하는 것도 좋고 목표 달성하는 것도 좋지만 제 나이가 앞자리가 4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번 해를 시작했는데 나이를 깎아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3으로 바뀌긴 했는데, 그렇게 걸쳐져 있는 나이일 때 좀 재밌게 들었던 게 뭐였냐면은, 어렸을 때는 영양제를 무시한대요. 왜냐면 먹어도 느낌이 없으니까. 근데 30대가 되면은 영양제를 먹었을 때 조금 느낌이 온대요. 그래서 좀 챙겨 먹기 시작한대요. 근데 40대가 되면은 안 먹으면 아프대요. 안 먹으면 너무 힘드니까 먹는데요. 요즘 제가 그런 나이가 됐더라고요. 너무 공감이 되기도 하고, 몸이 많이 달라졌네? 20대 때 같지가 않네? 30대 때 같지가 않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든단 말이죠. 최근에는 사람들을 깜짝 놀래키는 일이 좀 생겼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고 평소처럼 6시쯤이었을 거예요. 새벽 기도 하시는 분의 라이브 방송이 켜지길래 나도 들어가야지 하고 들어갔는데 배터리가 나갔어요. 그래서 그냥 충전 좀 해볼까? 이러고 딱 선을 짚으려고 땅을 짚었는데 갑자기 눈앞이 진짜
빠른 속도로 6바퀴 도는 거예요. 무슨 놀이기구 탄 것처럼. 너무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다시 똑바로 누워봤어요. 그러다가 살짝 고개를 이렇게 했는데 또 천장에 있었던 선이 정확하게 오른쪽으로 또 막 6바퀴가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너무 겁이 나기도 하고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고, 그래서 나와가지고 막 구토를 하고 남편을 흔들어 깨웠어요. 나 지금 몸이 너무 이상하다. 검색 좀 해봐. 막 이랬더니 오른쪽으로 어지러움 뭐 이렇게 했더니 잔뜩 나오는 거예요. 봤더니 이게 이석증일 거다라고 하는 글이 있었고, 그리고 병원을 갔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가 너무 지옥이었는데 머리를 붙잡고 그 어지러움을 유발하는 각도를 찾아내더라고요. 너무너무 토할 것 같은데 의사는 이 각도죠? 이러면서 확인을 하는데, 근데 이게 정말 많이 겪는 질병이라는 걸 알았을 때 현대인들이 진짜 고생 많이 하고 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일주일이 지나가면서 나는 어쩌다가 이런 이석증이라는 희한한 질병을 겪게 된 걸까? 라고 검색을 해봤더니 3가지 원인을 지목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먹는 게 부실해서 몸이 허해진 거다. 먹는 걸 너무 성의 없게 먹은 거다. 완전 반성했어요. 요즘에 다이어트 하겠다고 제가 식욕을 조절해가면서 여기에 막 혈당 측정기 달아가면서 온갖 오버란 오버를 다 하고 있었거든요. 두 번째 원인은 잠을 안 자면 걸린다. 잠을 너무 희생시키고 새벽까지 일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이걸 반복하면은 이석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대요. 완전 저죠. 1시, 2시에 자고 4시에 깨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늦게 잠들고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아서 일찍 깨는 그런 몸으로 산 지가 오래됐다 보니까 이건 어떻게 못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었고, 그 다음에 3번째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 부정할 수가 없는 게 제가 지금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팀을 짜거든요. 모든 걸 팀으로 일해요. 예를 들어 이 강의는 누구랑 만들어야지, 이 책은 누구랑 해야지, 이 유튜브는 누구랑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모든 일들을 같이 일하는 사람을 정하고 그 사람과 함께 같이 플레이를 한단 말이에요. 저랑 함께 하는 열심인 사람이 한 10명? 이런 느낌인데,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그래,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이상한 거지 라고 생각하는 그 주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건 거죠. 그래서 3가지에서 저는 진짜 부정할 수가 없었고, 또 하나는 경추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된다는데 제가 또 목 디스크가 있은 지가 좀 오래됐거든요. 뭐 어느 하나에서도 내가 자유롭지가 못하네. 이석증 정도에서 멈춘 게 다행일 수도 있겠다. 반성이 좀 많이 됐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2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건강이라고 하는 거가 지킨다고 지켜지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좀 달린 모습이 있어요.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제가 그 말을 안 들은 거죠. 최근 1년 사이에 한 6kg가 증가를 했단 말이죠. 그러고 나니까 그냥 너무 연약한 나랑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살이 쪘지? 나이살인가? 내가 뭘 잘못 먹었나? 무슨 원인 제공을 한 거지? 이러면서 스스로를 막 자책도 하게 되고, 그거를 좀 최근에 많이 경험을 하다가, 그래서 저는 좀 든 생각이, 요번에 그렇게 이석증이 빡 오면서 너 그렇게 먹는 거 함부로 건너뛰면 안 돼, 그리고 무리한 다이어트 하면 안 돼, 그렇게 잠 안 자는 거 하면 안 돼 라고 그냥 하늘에서 저를 좀 한번 혼난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든 생각은 본질로 돌아가자. 그냥 제가 했던 말들의 언행일치를 좀 해야 되겠다. 저 다이어트 인플루언서였었고 건강 카테고리의 크리에이터였잖아요. 그때 했던 말들이 다 기억이 나죠. 왜 기억이 안 나겠어요. 한 3년 4년 말했는데 그걸 좀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생활습관 점검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먹는 거를 좀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먹을 수 있을까로 돌아가자. 인스턴트 식품 가능한 안 먹자. 그리고 절대로 빠른 길로 가겠다고, 지름길로 가겠다고 이상한 거 처방받지 말자. 그거 진짜 결심했어요. 그래서 많이 반성했고요. 결국은 정신력도 체력 안 받쳐주면 안 되더라고요. 악으로 깡으로 아자아자 화이팅 이러면서 하려고 해도 내 몸이 빙글빙글 돌아버리는데 어떡해요. 어떻게 책을 읽겠으며 어떻게 글을 쓰겠으며. 제가 생각하는, 제가 좋아하는 일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건강이 딱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좀 더 심하게 브레이크가 걸렸다 치자. 그러면 온 가족을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겠더라고요. 제가 어지러우니까 남편 긴장 타죠. 아들 울기 시작하죠. 엄마 아빠 막 대기 타기 시작하죠. 근데 이게 어지러운 정도가 아니라 병원에 병주 누운 거다라고 하면 온 가족이 간병 모드로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 너무 끔찍한 거죠.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건 되게 미련한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소가 울 때 외양간을 고치기 시작하자. 저는 이제 좀 그렇게 인지를 하려고 하고 있고, 건강하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인식하기로 하자. 나는 나를 극복하는 인간이야. 나는 극기를 잘해.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거는 되게 무식한 허세다. 용감이 아니라 되게 무식한 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건강 잃으면 다 소용없다라고 하는 거가 좀 현실적으로 느껴지게 하시려고 요번에 좀 세게 한번 회초리를 드셨구나 라는 인식을 좀 느끼게 되었어요. 여러분들께 좀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끼리끼리는 사이언스다 보니까 저랑 비슷하게 성장에 되게 목마르고 성장할 때 기쁘고 스스로를 이길 때 뿌듯하고 내 자신이 너무 대견하고 대단해 보이고 성취감을 느껴야지만 살아있는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채널에 좀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미리 앞서가 있는 분들은 또 많이 아파봤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댓글이 300개나 다 경험담이었던 이유도 되게 비슷한 성향들이셔서 그런 거 아닐까. 다들 일에 있어서 프로페셔널 하시고 대충 하는 거 싫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 되게 취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여러분들도 부디 성장하는 것도 좋고 뭐 성공하는 것도 좋고 목표 달성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다가 몸이 완전히 박살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를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달은요 통장을 보니까 다 쓰고 나서 300이 남아있고요, 어떤 달은요 다 쓰고 났더니 100만 원이 남아있고요, 어떤 달은요 돈이 안 남아있더라고요. 불안해요 그러시더라고요. 불안할 수밖에 없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요, 예전 영상에서 제가 거꾸로 가는 바람에 양평 가야 되는데 김포로 가서 차 위에서 5시간 운전하고 1등으로 도착할 줄 알고 좋아했다가 꼴찌가 된 사연을 소개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참 우리가 속도를 내려고 엄청 바삐 서두르고 1등 하고 싶어 하고 뭔가 시작했다 그러면 빨리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고, 근데 그렇게 쫓기듯이 막 달려가서 내가 도착한 곳이 내가 원했던 건 이게 아닌데 할 때 우리가 정말 크게 현타를 경험하거든요. 오늘은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방향을 잡은 데에서 정말 진척이 있으려고 하면 무엇을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해서 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좀 뭘로 들어볼까 고민을 하다가요, 컨텐츠를 만드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떠올려 봤어요. 저랑 이제 함께 하시는 분들은 컨텐츠를 만들고 성장하고 사업이 잘 되고 인플루언서가 되고 막 기회가 많아지고 하는 것들을 다들 꿈꾸고 노력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노력을 시작을 하면 내가 노력을 기울인 거에 대한 결과가 빠르게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동일하게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한 가지 경우에는 내가 원했던 방향에 내가 빨리 도착했기 때문에 우와 나 되게 잘했다 막 이러면서 효능감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고요. 정반대로 나 굉장히 빨리 달려왔는데 왜 내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내가 원했던 사람들이 아니지? 하는 경험을 하시는 경우도 좀 많이 보게 돼요.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어딘가에서 결국 SNS에서는 외모가 무기 아니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얼굴이나 몸매가 예쁘신 분들이 남자든 여자든 얼굴과 외모로 어필을 했는데 외국인 이성들이 막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자기는 국내의 동성들과 이야기를 하고 싶은 계정을 만들고 싶었던 건데 나랑 말 안 통하는 외국인들이 왜 나한테 막 gorgeous, 왜 엄지척을 하고 있는 거지? 라고 하는 거에서 나 완전히 잘못 키웠는데? 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시게 되는 거를 되게 많이 보게 되거든요. 속도도 중요하지만 내가 진짜 가고 싶은 곳을 향해서 속도를 내고 있는 거냐, 남쪽으로 가야 되면 남쪽으로 쏴야 되는데 내가 혹시 북쪽으로 쏘고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전략에도 적용될 때가 참 많다는 건 거죠. 그러면 방향을 잘 잡았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는 거냐 라고 했을 때 제가 책에서도 적었는데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는요, 방향을 향해서 갈 때 내가 어떤 경과를 만들고 갈 거냐 이거를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통화를 했던 어떤 분이 이제 SNS를 되게 잘 다루셔가지고 인플루언서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뭐라고 하셨냐면 어떤 달은요 통장을 보니까 다 쓰고 나서 300이 남아있고요, 어떤 달은요 다 쓰고 났더니 100만 원이 남아있고요, 어떤 달은요 돈이 안 남아있더라고요. 불안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불안할 수밖에 없다. 지나고 나니 결과가 이렇네 라는 걸 보는 거는 목표가 이러한데 내 경과가 어떻지? 라는 걸 점검하는 맥락이 전혀 아니다. 그저 사후적으로 해석하고 있을 뿐이지 사전적으로 어떠한 목표값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통제해보겠다라고 하는 전략과 기획이 하나도 없었던 건 거죠. 그렇지 않았어요? 라고 했더니 맞아요. 그렇게 생각 못 해봤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도 어떤 목표를 좀 심어드렸냐면 내 스스로 돈을 버는 사람이 됐다라고 했을 때에는 마치 회사를 다닐 때 내 상사가 나한테 했었던 주문들을 내가 나한테 걸 줄 알아야 된다. 예를 들어 이런 거다. 다음 달이 되면 매출 얼마 해올 거냐? 그거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뭐냐? 라고 분명히 상사가 물었던 적 있지 않냐? 그 질문을 내가 나한테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더니
그렇게는 생각 못 해봤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식으로 분기와 반기 1년에 대한 계약들을 가지고 있는 거지?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한테 물었을 때 그거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가 예를 들어 재무적인 목표에는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반드시 해봐야겠어요. 안 해봤거든요 라고 하셨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 돈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 돈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가 세워져야 될 거예요. 그러면 목표만 세워지면 끝이냐? 아니죠. 그 다음은 뭘 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에는 그 목표를 달성하게 해주는 구체적인 액션 플랜들이 나와줘야 돼요. 저는 다음 달이 됐을 때 제가 번 돈은 500이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쓴 돈은 200이었으면 좋겠고요. 남는 돈은 300이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구체적으로 재무적인 목표를 세웠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액션 플랜이 나와줘야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여쭤봤어요. 글쎄요. 좀 들쭉날쭉해서요. 그러면 이제 액션 플랜 단으로 내려갔을 때에는 그 전체적인 금액을 어떤 세부 항목이 나에게 얼마를 구성해 줄 거냐가 나올 거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중에서도 커머스를 일으키는 거에서 나는 300 정도의 매출을 일으킬 예정이다. 그러면 그 300이 도대체 어느 시점에 어떤 행동을 했기에 올라올 예정인지가 그 전달부터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건 거예요. 각 시나리오별로 어떤 경우로 떴을지에 따라서 다음 세부 항목들이 어떻게 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어디에 힘을 더 줘야 되는지, 어디에서 힘을 좀 빼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액션 플랜 단으로 붙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향을 잡았다면 그 다음에는 목표가 세워져야 된다. 근데 그 목표라고 하는 것들은 상위 목표와 하위 목표가 세워지게 된다. 그 목표 간에 위계질서가 생기면 그 위계질서가 생긴 하나하나의 항목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성해 낼 것인가에 대한 투두리스트 같은 액션 플랜이 나와줘야 된다. 주 단위로, 월 단위로, 분기로, 연으로 이렇게 볼 수 있으면 그게 우리가 맨날 회사에서 했었던 요번 주 타겟 어떻게 됩니까? 요번 달 타겟 달성하셨습니까? 그대로 나한테 사실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나를 쫄 줄 모르면, 내가 나한테 휴가 줄 줄 모르면, 내가 나한테 야근 수당 줄 줄 모르면, 내가 나한테 퇴직금 줄 수 없으면 이거 회사 다닐 때보다 더 터프한 거였구나.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 잔 마시자.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독립을 꿈꾸고 있다. 또는 가까운 미래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요. 오늘의 영상을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관리 감독하는 거를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댓글로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이걸 꼭 하겠다 또는 내일 이걸 꼭 하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작은 목표 한번 적어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오늘 영상 끝나고 저는 꼭 방향과 목표와 액션 플랜에 대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여도 좋으니까요. 여러분 꼭 해봐야겠다라고 느끼는 한 가지 댓글로 한번 적어보시면 어떨까요? 완벽주의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공할 거라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연구 결과는 놀랍게도 성장하는 중에는 부족할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인드셋이 확률적으로 성공할 확률도 확 높아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 거죠. 꽃은 누구에게나 핀다 책 안에 마인드셋에 대한 내용이 나온 부분을 보고 너무 와닿았어요. 어떻게 바꿔나가야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하는 후기가 정말 많이 도착을 하고 있어요. 제가 정말 책을 많이 보고 책을 참 즐겨 읽지만 그중에 이 책은 내가 좀 다시 읽고 엔독하고 싶다라고 느꼈던 책은 사실 몇 권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느꼈던 책 중에 한 권이 이 캐럴 드웩의 마인드셋입니다. 여기 보면 어떻게 적혀 있냐면 스탠포드 대학의 인간성장 프로젝트라고 적혀 있어요. 실제로 이 책을 적으신 저자가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님이시고 그리고 이 캐럴 드웩이라고 하시는 교수님은 뒤에도 적혀 있지만 40년 동안 성공의 비밀을 탐구했고 그것에 대한 연구 성과로서 이 책 한 권을 세상에 내놓는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마인드셋이라고 하는 것을요. 이분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리가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 성공과 실패를 기르는 기로에 있는 게 딱 하나 있다면 그것은 마인드셋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더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 마인드셋이 개인차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MBTI 좋아하시죠? MBTI 해보면 너 T야? 너 F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T는 사실 기반으로 결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F들은 조금 더 감정, 과정 이런 거 중시해가면서 상대방 마음 안 다치게 하려고 하고 공감해 주려고 하고 F랑 T가 너무 다르지 않아요? 막 이러면서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 현상이 있잖아요. 모든 극에 있어서의 대화가 있는 것처럼 헤럴드 웰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마인드
마인드셋을 극을 두 개로 나누자면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이 있다. 이 두 가지가 마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F랑 T처럼 개인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F인가? T인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섞여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고정과 성장도 그래요. 고정 100%, 성장 100%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정도의 차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좀 궁금해지시겠죠? 나는 고정일까? 나는 성장일까? 나는 어느 쪽일까? 궁금해지실 텐데 이 책에서는 이제 어떤 설명들을 좀 하냐면요. 고정 마인드셋이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냐면 나에게 주어진 것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에게 주어진 능력, 나에게 있는 어떤 재능, 내가 할 수 있는 성과 뭐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유전적으로 받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패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렇게나 풍부해, 나 이렇게나 대단한 걸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거를 세상에 짠 하고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라고 설명을 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처음 중국어를 배웠어요. 그럼 처음 하면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학원에 가가지고 중국어 선생님이 나와서 발표 한번 해봐 라고 하면 누군가는 난 처음 배우니까 긴장할 거 없이 그냥 하면 돼 이러고 중국어를 하는 애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애는 내가 처음 배우지만 너무 못하면 창피할 것 같아. 그래도 좀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서 바짝 얼어붙는 친구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쪽이세요? 저는 이 예시를 들었을 때에는 나는 완전 얼어붙는 과인 것 같은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하는 거 나 못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고정 마인드셋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질,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 막 이런 것들을 기회가 됐을 때 보여줘야 되는 거다 보니 나는 실패하면 안 돼, 난 잘해내야 돼 이러다 보니까 이제 머리가 하얘지는 거라는 건 거죠. 근데 성장 마인드셋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계속 무한히 난 성장 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건 거죠. 내가 오늘 중국어 발표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그닥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나는 오늘을 지나고 내일이 되면 더 잘할 거고 1년 뒤면 더 잘할 거고 10년 뒤면 더 잘할 예정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내 성적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앞으로가 사실 더 중요한 건 거죠. 재밌는 건 뭐냐면 고정과 성장이 그런 식으로 만약에 구분이 된다라고 친다면 누가 더 성공할 것이냐 이제 그거를 캐럴 드웨기 본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완벽주의가 있는 사람, 매번 시험에서 실패하지 않는 사람, 무엇을 했다 하면 절대로 결점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공할 거라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연구 결과는 놀랍게도 고정 마인드셋보다 성장 마인드셋이 성공할 확률이 몹시 높고 실제로 성공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수가 안 깎였으면 좋겠어. 난 창피를 당하기 싫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위축이 되기보다는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어차피 나 성장하는 중이야. 성장하는 중에는 실수할 수도 있는 거잖아. 성장하는 중에는 부족할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인드셋이 훨씬 더 과감하고 용감하고 실행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내는 결과가 좋을 가능성이 높고 확률적으로 성공할 확률도 확 높아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 거죠. 전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 와, 나 완전 고정 마인드셋이었네. 결점하는 거 너무 싫어하고 완전 완벽주의에 준비 안 되면 나가기도 싫어하고 발표 같은 것들은 발발 떨면서 밤새면서 준비하고 그냥 고정 마인드셋 그 자체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좌절감이 밀려오더라고요. 너무나도 또 이 책이 희망적인 건 뭐냐면요. 고정 마인드셋을 성장 마인드셋으로 고칠 수 있다. 우리가 이것에 변화를 가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또 한참 해요. 그래서 저는 그 파트를 책에 좀 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너무 해주고 싶었던 얘기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럼 성장 마인드셋으로 좀 바뀔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에는 저자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고정 마인드셋이 튀어나오는 그 측면을 알아차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모든 면에서 우리가 그렇게 완벽주의는 아닐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친구들 앞에서 발표는 좀 잘하고 싶어. 내가 일은 좀 잘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면서도 요리하는 환경이 됐다거나 청소하는 환경이 됐다고 했을 때는 요리를 그렇게 꼭 완벽하게 해야 돼? 청소를 꼭 그렇게 완벽하게 해야 돼? 이러면서 여러분들도 느슨해지는 영역들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느슨한 영역이 있을 거고 쪼이는 영역들이 있을 텐데 그럼 내가 언제 그렇게 팍팍해지고 쪼이기 시작하는가? 라고 하는 그 면면을 알아차리는 게 먼저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는 내가 어떨 때 고정 마인드셋이 확 올라오지? 라고 하는 걸 알아차린 다음에 두 번째는 그거를 좀 지켜보라고 얘기해요. 이름을 붙여주래요. 그래서 저는 고장아라고 붙였어요. 아이고 고장아 너 또 왔니?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게 됐어요. 또 완벽주의를 부리려고 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름을 부르는 거죠. 아이고 고장아 또 긴장했니?
했더니 아이고 고장아 또 하기 싫으니 그렇구나. 일단 이해를 좀 해주래요. 왜냐면 그거는 자꾸만 내 내면에서 올라오는 목소리니까. 근데 그런 다음에 걔를 달래주라는 거예요. 괜찮아. 좀 실패하면 어때? 다음에 저러면 되지. 이렇게 그 고장이한테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끌고 가면서 성장해도 괜찮다. 성장하는 건 좋은 거다. 격려해주라는 건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정말 저의 세계관이 많이 바뀌었어요. 나는 결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만점을 받을 거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를 되게 성장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겠구나. 두려워하지 말자. 용기를 내보자. 이런 말을 나한테 더 많이 해줘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실제로 그러고 나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해낼 수가 있었어요. 이 파트가 꽃은 누구에게나 핀다로 들어갔을 때는 한 6장으로 굉장히 요약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그 챕터가 너무 좋았어요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그 6장을 그렇게 적게 된 배경에는 이 두꺼운 책이 있는 겁니다. 이 책도 여러분들 연계 독서로 한번 해보시는 거 진심으로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 들으시면서 나도 고정인가? 나도 성장인가? 뭐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고정이라고 생각했는지 성장이라고 생각했는지 댓글로 한번 달아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아는 분이 인스타를 잘 키웠어요. 이분이 한 달에 그 인스타그램에서 만들게 되는 수익만 몇 천만 원이에요. 해킹을 당하신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씩 하나씩 엉켜버린 것 같은 실타래를 풀 수 있게 되더라고요. 고난이 왔을 때 고민, 괴로움, 힘든 감정 이런 것들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잖아요. 저도 그랬던 경험들이 있고 앞으로도 있겠죠. 어차피 찾아올 예정이면 대처를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할 텐데 그러한 순간이 다시금 나한테 노크를 하면 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저는 책에 적은 대로 그 4가지를 좀 기억하고 하나씩 대응을 좀 하는 편이에요. 첫 번째는 침착하자. 사실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롭다라고 하는 문제는요.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에는 두려움이래요. 저도 이거 최근에 공부하면서 알게 된 개념인데 우리의 모든 고통은 결국 두려움이라고 하더라고요. 아기가 태어나면 너무 힘들 것 같아. 내가 너무 고통을 받을 것 같은데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돈을 벌려고 하면 전쟁터라고 하던데 나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결국은 우리가 느끼는 모든 고통들은요. 사실은 두려움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가 연구 결과라는 것을 거듭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두려움이 내 마음을 엄습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내가 두려워하고 있구나를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이걸 언제 가장 선명하게 깨닫게 됐냐면 제가 임신했을 때였어요. 처음 겪는 일이잖아요. 이렇게 누우나 저렇게 누우나 너무 불편하고 먹는 것마다 다 체하고 정말 총체적인 난국이었어요. 이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 없어 라고 느끼는 만삭 때 누군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그때가 제일 편할 때야. 이제 애가 태어나면 지옥의 시작이야. 애를 낳아본 엄마들이 너무너무 무섭게 얘기를 해주는데 이미 나의 고통은 맥스인데 훨씬 더 큰 고통이 한 달 내로 엄습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그때 되게 예민해졌었어요. 왜 내가 이 모든 고통을 감당해야 되지? 왜 난 여자인 거지? 별의별 원망이 다 올라오면서 인생이 행복하지가 않고 그런 식으로 이제 우울증이 온다고 하잖아요. 고통스러운 감정에 제가 푹 빠져 있는데 저를 꺼낸 건 의외의 한마디였어요. 왜 그 말을 다 사실로 받아들여? 왜 네가 느끼는 그 고통보다 반드시 더 큰 고통이 올 거라는 거를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한 다음에 잠을 못 이루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누군가가 탁 했는데 진짜 그렇네? 나 왜 그러고 있지? 저를 한 발짝 떨어져서 보게 된 거죠. 사실은 이게 다 상상이구나. 내가 앞으로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는 선명한 상상이 나를 더욱더 궁지로 내몰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정신 차리자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침착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냥 한 발 떨어져서 미래에 벌써 벌어지지도 않은 어떤 일 때문에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앞으로 난 지옥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지 말자 라고 생각을 했더니 정말 마지막 만삭 기간을 굉장히 평안하게 보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결론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정말로 생각보다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저는 만삭일 때보다 훨씬 더 큰 해방감을 느끼게 됐어요. 아이가 딱 나가고 나니까 잠도 잘 자죠? 음식도 잘 들어가죠? 애는 생각보다 잘 자죠? 천국이 온 거예요. 너는 이제 무조건 지옥을 맛볼 거야는 사실이 아니었고 너무 행복했어요. 이게 벌써 한 10년 전 얘기거든요. 지난 10년을 돌아봐도요. 비슷한 일이 너무 많았어요. 나는 어떻게 보면 내가 상상한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거고 침착하게 상황을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자. 한 걸음 떨어져서 보자. 침착하게 보면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내가 너무 겁을 많이 먹었구나 하는 경우가 참 많았고요. 저는 이제는 고통이 찾아오면 일단 침착하자. 내가 여기서 허우적거리면 오히려 늪으로 깊이 빠져들 뿐이다. 침착하고 한 발짝 떨어져서 생각하고 만약에 이 고통을 동일하게 겪는 내가 사랑하는 동생이 나한테 다가와서 조언을 구한다면 나는 뭐라고 조언할 예정인가? 그 조언을 나한테 주자.
오늘 아침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아는 분이 인스타를 잘 키웠어요. 그래서 지금 한 3만 명이 넘는 분들한테 사랑을 받게 됐고요. 이분이 한 달에 그 인스타그램에서 만들게 되는 수익만 몇 천만 원이에요. 해킹을 당하신 거예요. 너무나도 공포에 질리셨고 이 계정을 내가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 계정이 나한테 안 돌아오면 어떡하지? 공포에 질리셔서 아침 내내 눈물을 흘리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졌어요. 저도 사업하면서 겪었던 일이고 저도 해킹 당해봤고요. 당연히 몇 억 정도가 더 들어올 예정이 있는 계약건인데 어느 날 갑자기 계약 변경으로 인해서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메일 한 통으로 내일부터 거래가 끊어질 예정입니다. 이래서 그냥 눈앞에서 몇 억이 증발한 일들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건들이요, 겪을 때는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수습하지 싶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침착하면 되더라고요. 사람이 살다 보면 몇 억의 금전 손실도 벌어질 수 있는 거고 건강상의 문제도 생길 수 있는 거고 교통사고든 자연재해든 아니면 내가 실수를 하는 거든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 그것이 나한테 찾아오는 것은 내가 초청하지 않았는데 오는 거구나. 그런데 그렇게 불청객이 찾아왔다면 내가 해야 되는 건 발을 동동 구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지? 누군가가 조언을 구하러 왔다면 나는 뭐라고 말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씩 하나씩 엉켜버린 것 같은 실타래를 풀 수 있게 되더라고요. 두 가지를 더 적긴 했는데 너무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두 가지를 먼저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영상을 좀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이 두 가지만으로도 참 많은 것이 해결되더라고요. 거리를 두고 나를 관찰하고 누구든 고난을 겪는다. 누구든 더 큰 어려움도 겪는다. 하지만 위인은 난세에 나오는 거고 영웅은 전쟁 중에도 태어난다. 그러니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게 중요하다. 그거를 기억하는 거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뭔가 마음을 괴롭히는 일이 있어서 이 영상을 켰다면 우선 스스로를 좀 많이 토닥여줬으면 좋겠어요. 괜찮아. 그리고 스스로한테 힘을 좀 불어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들을 시간을 아끼려고 안 하고 있냐면 대표적으로 운전하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을까라고 운전을 시작했을 때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바빠져 보니까 그닥 결과가 좋지 않아요. 성공한 사람들은 이렇게 가기보다는 시간을 잘 쓰고 싶어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보기에 제가 너무 많은 것들을 동시에 하고 있다라고 느끼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책이 나왔죠? 그런데 8월 달에 강연만 굉장히 큰 게 2개가 있었어요. 큰 무대를 2개를 소화를 하고 바로 연이어서 책이 나오고 주중에는 계속해서 강의에 쓰면서 박사과정에 돌아가서 공부를 한다? 근데 애가 크고 있다? 복합적으로 많은 일들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 시간 관리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그렇게 가져갈 수가 있는 거냐? 계획을 어떻게 세우면 그렇게 많은 일들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거냐? 이제 이 질문을 진짜 많이 주셨어요. 이번 편에서 얘기를 좀 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사실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보통 투두 리스트로 세운다. 해야 될 일들이 이만큼이나 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많이 하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이렇게 가기보다는 not to-do 리스트를 생각하는 거. 그리고 정말 해야 되는 것들은 예를 들어 3가지 안쪽으로 확 줄이는 거. 요거를 항상 한다는 거를 저도 유념하거든요. 제가 정한 것 중에 정말 철저히 지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과 관련 없는 그냥 수다 떠는 시간을 가져가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냥 모여서 차 한잔 할 수도 있지. 아니요. 그냥 그걸 안 하기로 하는 거예요. 엄마들 모임에 나가서 목적은 없지만 그냥 우리 한번 친해지자. 그리고 네트워킹 자리에 나가서 모르겠지만 그냥 한번 어울려보자. 이런 거를 안 하기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시는 분들한테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거부터 줄여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누군가는 그렇게 나갔다 오면 더 아이디어가 많아지고 좋은 인연이 연결돼서 나는 내 삶의 활력을 찾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대표적으로 MBTI가 E인 분들은 에너지가 거기에서 오기 때문에 그러실 거예요. 근데 저는 MBTI가 I거든요. 저 같은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 나가서 집에 오면 그때 소진된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시간만큼 자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에너지가 안 올라와. 너무 힘든 거야. 그리고 그게 여러 가지로 손해인 게 내가 정신이 딴 데 가 있는 걸 상대방들이 모르느냐? 알죠. 예를 들어 저희 남편만 하더라도 저랑 관심사가 겹치지 않은 어떤 이야기를 막 시작을 하면 제가 벌써부터 한 2마디만 했을 때부터 나는 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려요. 근데 그런 식으로 만남이 딱 벌어졌을 때 미술작품 얘기로만 2시간 갈 수도 있는 거고 세계 정세 얘기로만 3시간 갈 수 있는 거고 애들 키우는 얘기로만 5시간 갈 수 있는 거고 뭔지 모르겠다 하는 대화로 내 시간을 보낸다? 저는 그런 시간들을 좀 아껴야겠다라고 결정을 한 이후부터는 그런 시간들을 안 가지는
하신 지가 좀 많이 오래됐어요. 극단적인 예이긴 한 건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내 인생에 나는 이런 시간들을 반드시 나의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서 가져가야겠어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데 그냥 끌려가고 있는 시간이 혹시 있진 않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것들을 시간을 아끼려고 안 하고 있냐면 대표적으로 운전하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을까라고 운전을 시작했을 때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바빠져 보니까 운전하면서 뭔가를 멀티를 한다? 그닥 결과가 좋지 않아요. 차라리 대중교통을 타고 그 시간에 책을 읽고 그 시간에 생각을 정리하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노트에다가 내가 오늘 뭐 하기로 했지? 이렇게 체크하는 시간을 갖거나 아니면 아예 택시를 타고 푹 자요. 그러면 머리가 다시 맑아지거든요. 에너지를 비축해가지고 하고 싶은 것들을 더 효과적으로 해내는 그런 식으로 시간을 정말 아껴 쓰고 싶다면 내가 되게 잘 하고 싶은 어떤 것과 연결이 별로 안 되어 있겠다. 나는 이런 것들은 좀 자제를 해야겠다 라고 하는 것들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목적 없는 사담일 수도 있을 거고 또 누군가는 내가 요즘 너무 술 마시는 양이 많은 것 같아. 밤에 술을 마시고 다음날 맑은 정신으로 깨지 못해서 다음날 생산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 나 투두 리스트 중에는 음주가무 즐기기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내 시간을 좀 먹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들 나는 이것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명확하게 못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의를 하고 그것을 안 하기로 하면 여러분 시간 되게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계획을 세우실 때 투두리스트를 세우기에 앞서서 내가 안 하기로 하는 게 무엇일까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걸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다음에 투두리스트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또는 목표가 나온 다음에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좀 줄여야 되고 무엇은 좀 늘려야 될까 이렇게 균형 잡힌 사고를 해보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될까는 자동 생성인데 무엇을 안 해야 될까는 자동 생성이 아닌 경우가 많아서 이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내가 내 시간을 의미 있게 쓰려면 무엇을 하지 않아야겠다. 요거를 무엇으로 정하기로 하자. 요거를 꼭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투두리스트로 넘어가는 거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꼭대기층을 보게 되면 숨이 막힐 때가 있어요. 저기까지 어떻게 가나? 저거 내가 갈 수는 있을까? 그냥 그거를 일단 하기로 하자. 요게 또 엄청 효과가 좋더라고요. 두려움을 극복을 하고 계속 새로운 도전을 이어갈 수 있었던 저의 경험담을 궁금해하는 거라면 내가 요번에 진검승부를 봐야 된다라고 느끼면 못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수능을 앞두고 이번 시험이 나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너무 떨려가지고 밀려쓰기도 하고 쫄딱 망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잘 해내는 분들 보면은 그렇게 긴장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순간을 이 순간이 없으면 망해. 실패하면 끝난 거야. 목숨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환상이 저한테 들어오면 저도 옴짝달싹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커리어가 계속 바뀌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계속 치고 나갈 수 있었어요 라고 했을 때는 승부를 본다는 생각보다는 즐긴다는 생각으로 나아가긴 했었어요. 블로그를 해서 성공할 거야 이랬으면 블로그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대학원 생활이 너무 고되고 힘드니까 잠깐 블로그에 글 쓰면서 스트레스를 풀자. 근데 글을 좀 잘 쓰고 싶네? 그리고 이제 글을 쓸 때마다 재밌는 거예요. 좀 더 잘해볼 수는 없을까? 이러다 보니까 성장하더라고요. 에어케어로 넘어갈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제가 엄청나게 큰 투자를 받고 대출을 내가지고 이번 사업 실패하면 나는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실수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사업으로 넘어갔다면 저는 오히려 좀 결과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게 보이네? 그 필요로 하는 걸 잘 채워드려 볼까? 이렇게 임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잘 됐네? 요번엔 이렇게 채워드려 볼까? 하다 보니까 점점 결과가 좋은 그런 상태가 됐었고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게임처럼 임하라고. 너무 숨막히고 힘들 때에는 그냥 게임이라고 생각하라고. 그러면 자기 객관화도 가능해지고 거리두기도 가능해지고 그리고 살짝 벗어날 수가 있으니까 내가 그 주인공이 된다 그러면 너무 무섭잖아요. 내 주변 사람들이 뭐 하겠다 그러면 조언하는 건 너무 쉬워. 근데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내가 하려고 그러면 왜 이렇게 어렵지? 역으로 거꾸로 이용하면 되더라고요. 그냥 나를 가운데 놓고 훈수를 두는 거야. 그냥 요번엔 이렇게 해봐. 안 되면 어때? 다시 일어나면 되지. 예를 들어 이번에 인스타 하다가 잘 안 됐어? 그런다고 인생 망하지 않아. 두 번째 계정, 세 번째 계정이 잘 된 사람도 많은데 뭐 유튜브도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유튜브 하나하나의 결과를 너무 예민하게 보잖아요.
그럼 아마 이 유튜브도 못하고 있을 거예요. 결과가 좋은 날도 있지만 몇십 회에 그치거나 몇 백 회에 그친 날도 있잖아요. 그런 걸 다 성적표로 받아봐요. 못할걸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이번 영상에도 한 5분 정도는 너무 좋아하셨어. 이제 이렇게 하면 이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짝팟이 터지면 아유 감사하네 이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또 조회수가 안 나오면 뭐가 문제였을까? 어떤 부분을 더 잘하면 좋을까? 또 기회는 계속 오고 계속 이건 이어가야 되는 게임이니까 그냥 진심으로 하자. 이렇게 하면 훨씬 결과가 좋더라고요. 제가 두려움이 되게 많은 사람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되게 많이 이용하거든요. 너무 두려운 마음이 들 때면 그 두려운 마음 좀 내려놓자. 어차피 결과는 내가 내는 게 아니다.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건 내가 하는 거지만 이게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갈지에 대해서는 이거는 사실 내가 모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또 되게 겸손해지거든요. 잘 되는 것도 방방 뜰 일이 아닌 거고 안 되는 것도 좌절할 일이 아닌 게 너무 일이 일비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한번 다해보자. 그리고 더 좋은 결과를 내겠다고 내 스스로 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건 언제나 좋다. 근데 그 상향 조정하는 거는 어제 나를 이기면 되는 거다. 결과적으로는 우상향한다.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아마도 이 영상을 켜신 분들은 새로운 도전 앞에 있으실 수가 있어요. 이직의 순간일 수도 있고 그냥 일 자체를 바꿔보려고 하시는 상황일 수도 있고 아니면 평생 안 해봤던 어떤 것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상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 해봤거든요. 이직도 새로운 사업 시작도 안 해봤던 일 도전도 다 해봤는데요. 두려웠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했더니 극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의 나를 자꾸 들여다보고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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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노력하는 것 자체가 장하다 대단한 거다. 내가 내 스스로한테 칭찬해 줄 수 있으면 그러면 성장이 계속 일어나면서 그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되게 무서운 결과를 내는 거더라고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너무 크게 느껴질 때에는 그런 명언이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내 발 앞에 있는 계단 한 개만 보자. 어차피 1000개의 계단을 올라간다고 해도 내가 지금 내딛어야 되는 한 칸은 계단 한 칸인 거다. 그거를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있는 그 한 칸의 계단을 용기 있게 밟으시고 그 다음 계단은 그 다음에 밟기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은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꼭대기층을 보게 되면 숨이 막힐 때가 있어요. 저기까지 어떻게 가나? 저거 내가 갈 수는 있을까?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인스타, 유튜브, 사업, 스마트 스토어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되기를 바라는 분들이 좀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목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SNS 채널 하나씩은 다 운영하니까. 근데 그럴 때 조회수 이런 게 대표적으로 내가 원한 대로 가지 않잖아요. 물론 잭팟이 터지는 게 내가 딱 의도한 날 터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뭐라고 하시냐면은 의도하지 않은 날 터지니까 더 미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통제 불가능한 것 같은 어디에선가 터지는데 이 복잡성이 나를 너무 미치게 한다. 맞아요. 사람이 원래 그렇긴 해요. 근데 그럴 때 되게 좋은 방법은요. 꼭대기층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 내가 해야 되는 선행 변수를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모든 일에는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따라오는 결과 변수가 있고 그 결과 앞에 이끌어주는 선행 변수가 있잖아요. 결과값이 어떻게 될 예정인지가 통제가 안 될 때는요. 그냥 내가 이 앞에서 해줘야 되는 것들을 하고 있나에만 집중하는 게 좋더라고요.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이런 거예요. 내가 유튜브가 터지고 싶어. 그러면 영상이 쌓여야 될 거 아니야 일단. 그러니 의미 있는 영상들을 쌓아 나가는 걸 집중하기로 하자. 그거를 예를 들어서 50개 해보자. 안 터졌어? 100개 해보자. 1000개 해보자. 결과적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영상의 개수가 50개, 100개는 아니다. 훨씬 더 많은 숫자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위치에 있는 거지. 내가 이걸 계속 만들어가야 되는 건 변함없는 선행 변수다. 그냥 해내는 거다. 타율 얘기 많이 하잖아요. 결국 내가 홈런을 칠 수 있는 거는 확률이라고 한다면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공을 친 횟수를 늘리는 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대박 영상을 터뜨리는 거를 빈도를 높이는 거가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내가 영상을 만드는 빈도를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내가 앞서서 해줘야 되는 그 일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냥 그거를 일단 하기로 하자. 요게 또 엄청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역시 꾸준함을 이기는 게 없구나. 결과까지 다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빨리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거를 다이어트 때도 경험했고요. 내가 앞쪽에서 확보해줘야 되는 나의 노력의 총량. 그것을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에 시선 집중. 결과를 낼 수 있을까? 여기로 가지 마시고 내가 오늘 해야 되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잘 하기로 하자. 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유튜브에서 누군가한테 보여줬는데 사람들이 다 노래 잘 부른다라고 박수치고 구독하고 좋아하기 시작하면 그냥 그 사람이 그분들한테는 가수가 되는 세상이 됐잖아요. 진정성이 넘친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면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유리해진 세상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책에서 계속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요즘에 되게 화제 중에 하나가 되게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걸로 먹고 살 순 없을까? 이제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해요. 유튜브도 보면 좋아하는 일로 돈 버는 법, 뭐 이런 게 되게 유행이기도 하고 젊은 친구들을 만났을 때에도 또는 저의 수강생분들을 만났을 때에도 제가 좋아하는 걸로 돈까지 벌 수 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건 근데 돈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내가 뭔가 좋아하는 걸 할 때 이거를 직업으로까지 가질 수 있을까? 또는 생계를 정말 막 유지하고 돈을 잘 버는 것까지 연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들 하는데 되게 자신감 넘치게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쭈뼛쭈뼛 또는 불안해하고 망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불안해하고 망설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왜 그렇게 좀 자신이 없어 할까 하면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 되게 순진한 사람들 얘기야.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유튜버들 얘기 듣지 마. 그거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되게 냉소적인 반응들이 있거든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하버드 대학에서 토드 로즈 교수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책을 3권을 적어가면서 연구 결과들을 지금 계속 연재물로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정말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이 핫하게 사랑을 받고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 책은 평균의 종말이었어요. 옛날에는 평균이라는 게 있었다. 특히 미디어가 없었을 때에는.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싶으면 임용고시를 통과해야 돼. 내가 방송에 나가고 싶으면 방송국 시험을 지나가야 돼. 책을 쓰고 싶으면 신촌문예 같은데 등단을 해야지 작가가 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에 있어서 시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때는 평균을 넘어가야 자격이 주어지니까 심지어는 우수하고 탁월해야만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니까 그런 평균 이상을 맞추는 거에 굉장히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해요. 저만 해도 그렇게 컸거든요. 성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붙고 떨어지고가 결정이 됐었던 세대니까요. 그런데 요즘 그게 많이 달라졌어요. 미디어로 다 연결이 된 다음부터는 예를 들어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데 무슨 자격이 필요해. 초보가 왕초보를 가르치는 세상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고 실제로 초보가 왕초보를 막 가르치는 클래스들이 많아졌죠. 그거에 대해서도 막 엄청 토론이 핫하고요. 방송도 제가 지금 방송 여러분께 이렇게 하는데 KBS, MBC, SBS의 시험을 통과해야만 마이크를 잡을 수 있다? 아니잖아요. 조회수가 잘 나오는 거 그냥 유튜브에서 잘 나오면 나오는 거고 아니면 안 나오는 거고 방송국의 어떤 심의를 통과하지 않아도 여러분 만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게다가 기술이 발전을 해가지고 모든 게 맞춤형으로 제공되기 시작했어요. 넷플릭스도 여러분께 영상을 추천할 때 여러분이 좋아했던 거 다 생각해가지고 막 보여주고 유튜브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것을 선호했던 걸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이걸 앞으로 좋아할 거예요 라고 하는 게 딱딱 배달이 돼서 와 있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건 그게 다 개인화가 됐으니까 요것 또한 평균이라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토드 로즈 교수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잘 되냐면 내면에 있는 미시적 동기를 따라가면서 내가 내 내면의 목소리에 끊임없이 귀를 기울이고 끊임없이 에너지가 새로 태어나는 사람들. 뭐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제가 유튜브를 할 때 어떠한 수준을 반드시 맞춰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제 내면에서 나 오늘 이런 얘기를 너무 해보고 싶은데 그런데 어떤 반응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내가 이런 반응을 봤으니까 더 잘하려고 하면은 뭔가를 개선해야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내면에서 올라오는 우수해지고 싶어 이런 동기가 자기 철저하게 내면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서 올라오는 동기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고 외부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그냥 내가 어떤 생각을 하지를 잘 쫓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결과가 좋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다양한 직업을 통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꼭 무슨 오디션 대회에 나가가지고 많은 심사위원들의 통과를 해야만 넘어가는 그런 노래 실력이 아니어도 그냥 유튜브에서 누군가한테 보여줬는데 사람들이 다 노래 잘 부른다라고 박수치고 구독하고 좋아하기 시작하면 그냥 그 사람이 그분들한테는 가수가 되는 세상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내면에서 올라오는 그 동기들을 잘 따라가고 갈수록 탁월해지려고 노력하고 내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니즈에 부응하고 계속 신선함을 주고 진정성이 넘친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면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유리해진 세상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책에서 계속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저는 그 말을 좋아하는 일로 잘 해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꼭 들려줘요. 좋아하는 일로 얼마든지 스타가 되는 것도, 직업을 갖는 것도, 돈을 잘 버는 것도 가능하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내 내면에서 계속 우수해지고 싶은 욕구가 올라오는 것을 내가 부응을 좀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로 획을 그어보고 싶다, 결과를 내보고 싶다, 돈을 벌어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어떤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냐면, 첫 번째는 자신감을 장착해도 된다. 그걸로 돈 버는 거 가능하고, 내가 내 고객을 만드는 거 온라인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 내가 꼭 매장이 있어야 되거나 내가 꼭 어딘가로 사람들을 모아야만 했던 오프라인 시대 때랑은 다르게 오히려 쉬워진 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어요. 한 달에 몇 천만 원씩은 벌고 싶고 몇 억씩은 벌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그때는 프로들의 경쟁이긴 해요. 항상 우리가 큰 돈을 번다는 건 프로가 됐다는 뜻이기도 한 거거든요. 오늘 들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내면에 있는 실력을 탁월하게 올리는 것에 칼을 갈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